내 인연, 감히 호랑이 아가리에 손을 넣어? 과나 곳간에 손을 댄 죄, 네가 알렸다. 추상 같은 사또의 호령이 동원을 쩌렁쩌렁 울리고 포졸의 거친 손길에 형틀에 묶인 여인의 머리채가 획 하고 들려 올려지는데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며 여인이 고개를 든 바로 그 찰나. 너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천하의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호랑이 사또가 갑자기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더니 동원 마루에서 와장창 굴러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채통이고 나발이고 버선발로 뛰쳐나가 죄인의 얼굴을 덥석 부여잡고는 아이고, 아이고 하며 대성통곡을 하는데 대관절이 꾀죄죄한 쌀 도둑 여인네와 서슬 퍼런 사또 나리 사이에 대체 무슨 기구하고도 딱한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히 뜰기를 바라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말이지요. 어느 작은 고을에 연홍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지만 남편을 일찍 여의고 젖먹이 아들 개똥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연홍이 살던 초가집은 바람이 새고 물이 샜답니다. 지붕에 볕 짚은 여기저기 빠져나가 비가 오면 방 안 곳곳에 물이 떨어졌지요. 그래도 연홍은 남편이 남긴 이 집을 지키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째 이어진 굶주림 때문에 개똥이가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연홍은 바닥을 드러낸 쌀독을 긁다가 손톱에 피가 맺혔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젖도 말라버렸구나. 아가, 조금만 참으렴. 애미가 어떻게든. 연홍이 가슴을 만져보니 아이에게 줄 젖도 말라 있었어요. 며칠 굶은 어미의 몸에서는 더 이상 젖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연홍은 멍하니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죽은 남편의 낡은 갓을 바라보았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갓은 이제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여보, 면목이 없어요. 내 목숨보다 귀한 우리 개똥이를. 내 살을 뜯어서라도 먹이고 싶은데. 연홍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다가 결심한 듯 얇은 장옷 하나를 걸치고 문을 박차고 나섰어요. 설 대목을 앞둔 장터는 흥청거렸답니다. 떡집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고기전에서는 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번졌어요. 술집에서는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는 술자리를 벌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연홍은 음식 냄새의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답니다. 며칠째 굶어 다리에 힘이 빠진 연홍은 벽을 짚고서야 겨우 걸을 수 있었어요. 어이구 새댁,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네 그려. 지나가던 안악이 연홍을 붙들며 물었답니다. 아닙니다. 현기증이 나서 그럽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연홍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누가 봐도 괜찮지 않았답니다. 연홍은 관아의 곡식 창고인 사창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사창은 백성들을 위한 비축 곡식을 보관하는 곳이었거든요. 사창 앞을 지키던 창고지기가 기방에서 배달 온 술상을 받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답니다. 창고지기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기생과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으하하, 홍단아, 오늘 밤에는 내가 아주 코가 삐뚤어지게 마실 거다. 술 떨어지면 네가 책임져라. 창고지기가 기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답니다. 연홍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담벼락에 개구멍을 통해 창고 마당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무릎이 다 까져서 피가 났지만 참고 견뎠답니다. 제발 하느님 부처님,
제 욕심 아닙니다. 우리 아가 저찬 모금만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연홍이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마니를 뜯어 찢어진 치마폭에 쌀을 쓸어 담던 연홍은 쌀알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에 놀라 멈칫했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쌀을 제대로 담지도 못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답니다. 때마침 순찰을 돌던 포졸들이 인기척을 느끼고 창고로 들이닥쳤어요. 걔 누구냐? 거기 꼼짝 말고 서라. 포졸 우두머리가 칼을 빼며 고함을 질렀지요. 다른 포졸들도 우르르 몰려들어 연홍을 둘러쌌답니다. 연홍은 도망칠 생각도 못한 채 쌀을 품에 안고 웅크렸어요. 이런 맹랑한 년을 봤나? 감히 나라님 곡식에 손을 대. 포졸의 발길질에 연홍이 나뒹굴며 품에 안았던 쌀이 진흙탕에 흩뿌려졌답니다. 하얀 쌀알들이 더러운 흙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연홍은 그 쌀알들을 주워 담으려다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왔답니다. 아니에요. 안 됩니다. 우리 아기가 죽어가요. 이 쌀 없으면 죽습니다. 제발 한 줌만. 연홍이 애원했지만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시끄럽다. 도둑년이 혀만 살았구나. 관아에 가서 사또 나리 앞에서 짓거려라. 포졸들이 연홍의 팔을 비틀며 밧줄로 묶었답니다. 장터 한복판을 가로질러 관아로 끌려가는 연홍을 보며 행인들은 혀를 차거나 손가락질했어요. 쯔쯔. 젊은 사람이 어쩌다 저 꼴이 됐누. 아니, 저기 개똥이네 아니가. 순한 사람이 도둑질을 다 했네 그려.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에휴, 산다는 게 뭔지.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렸답니다.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조롱했지요. 얼레리 꼴레리 도둑년이래요. 쌀 도둑년이래요. 연홍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었어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웠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모든 견딜 수 있었거든요. 동원 마당에 패대기 쳐진 연홍은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렀답니다. 하지만 연홍은 오직 집에 혼자 있을 아이 생각에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어요. 사또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제 새끼가 젖을 굶어 죽어갑니다. 제발 아이한테 젖 한 번 물릴 시간만 주십시오. 이때 관아의 문이 열리고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신임 사또 정호가 서리빨 같은 기세로 등장하여 좌중을 압도했답니다. 정호는 30대 초반의 준수한 용모의 눈빛이 서늘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위엄이 있었답니다. 눈 밑에는 어릴 적 생긴 작은 흉터가 있었지요.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정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답니다. 형방이 앞으로 나와 저를 올렸어요. 사또 나리께 문안 여쭙니다. 2년이 대낮에 사창을 턴 간 큰 도둑년이옵니다. 정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죄인을 내려다보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고개를 들어라. 연홍이 두려움에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피가 흐르는 이마와 흙먼지가 묻은 얼굴이 드러났답니다. 그 순간 정호는 연홍의 얼굴에서 20년 전 헤어진 어머니와 누이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기시감에 미간을 찌푸리며 멈칫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왜 낯이 익지? 정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얼굴이었거든요. 정호가 의구심을 품고 한 발자국 더 다가간 순간 연홍의 목에 걸린 반쪽짜리 옥패가 찢어진 옷깃 사이로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 옥패를 확인한 정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쥐고 있던 부채를 떨어뜨렸답니다. 정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렸지요.
저것은 어머니의 옥패, 설마. 네가. 정호가 채통도 잊은 채 단숨에 뜰 아래로 뛰어내려와 죄인인 연홍의 어깨를 부여잡고 얼굴을 뜯어보았어요. 이방과 포졸들은 사또의 돌발 행동에 경악했답니다. 사또 날이,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요? 하지만 정호는 듣지 못했어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연홍을 보다 터져 나오는 오열을 참지 못하고 형틀을 붙잡은 채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답니다. 으흐흐, 연홍아. 내 동생 연홍이 맞구나. 내가 오랍이다. 널 알아보지 못하고. 아이고. 정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찾아 헤맨 누이 동생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나다니. 연홍도 정호의 눈 밑 흉터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오, 오라버니. 정말 오라버니이십니까? 저 정말 꿈꾸는 거 아니지요. 연홍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수군거렸지요. 뭐라, 사또 나리가 저 죄인의 오랍이라고?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여. 아이고, 짠해서 못 보겠네. 정호는 눈물을 닦으며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이방을 불렀답니다. 이방, 개 있느냐? 이방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예, 대령했습니다요.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백성이 굶어 죽게 생긴 게 누구 탓이냐? 내 탓이고 나라 탓이다. 저 여인이 훔친 쌀값은 내 녹봉으로 채워 넣을 테니 당장 포박을 풀어주거라. 이방은 사또의 처사에 불만을 품었지만 정호가 돈주머니를 던져주며 입단속을 시키자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요. 사또 나리 뜻이 정 그러시다면야. 풀려난 연홍은 정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라버니. 크크, 정말 오라버니가 맞군요. 정호도 연홍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20년 만에 만난 누이 동생이었거든요. 그래, 연홍아. 못난 오라비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제 아무 걱정 말거라. 내가 지켜주마. 정호가 연홍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관사로 돌아온 정호는 날근함에서 자신이 가진 나머지 반쪽 옥패를 꺼내어 호롱불 빛에 비춰보았답니다. 2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의 비극적인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밤 시퍼런 칼을 든 관병들이 들이닥쳐 아버지를 포박해 끌고 갔을 때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며 옥패를 반으로 쪼개어 정호와 연홍에게 하나씩 쥐어주셨거든요. 정호야, 연홍아, 부디 살아만 다오. 언젠가 다시 만나면 이것으로 서로를 알아보거라. 꼭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마지막 절규가 귓가에 쟁쟁했답니다. 정호는 옥패를 가슴에 으스러져라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아버님, 어머님,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우리 연홍이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한편 연홍은 집으로 돌아와 굶주린 개똥이에게 젖을 물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관아에서 받은 쌀로 미음을 묽게 쑤어 아이에게 먹였어요. 오구오구, 내 새끼 잘도 먹는다. 이제 괜찮다. 사또 나리 덕분에 우리 개똥이 살았네. 하지만 관아에서 자신을 보며 땅을 치고 통곡하던 사또의 모습이 뇌리에 박혀 도무지 떠나질 않았답니다. 헌데 정말 그분이 우리 오라버니가 맞을까? 20년이나 지났는데.
그 높은 사또 나리가 되어 돌아오셨을까? 연홍은 목에 걸린 반쪽 옥패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 무렵 고을의 실세이자 탐욕스러운 최만석은 심어둔 첩자인 이방으로부터 은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답니다. 뭐라, 사또가 곧간 턴 도둑년 쌀값을 제 주머니를 털어 물어줬다고? 최만석이 곤방대를 탁 치며 눈을 번뜩였어요.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요. 사또가 그 계집 얼굴을 보더니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이 눈치를 살살 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답니다. 최만석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흐흐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대쪽 사또에게 틈이 생겼구나. 그래, 그 계집이 당최 누구냐? 연홍이라는 과부입니다요. 젖먹이 아들이 하나 딸려 있고요. 연홍이라.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최만석이 턱을 쓸며 음흉하게 웃었답니다. 최만석은 곧바로 신복인 왈패 칠성을 불렀어요. 칠성아, 걔 있느냐? 예, 날이 부르셨습니까? 산적같이 생긴 거친 인상의 칠성이 쿵쿵거리며 달려왔답니다. 그 연홍이라는 계집 뒤를 캐라. 사또 놈이랑 무슨 사이인지 낱낱이 알아와. 아주 재미있는 건수가 걸린 것 같으니. 옛설, 제 손바닥 아니죠.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칠성이 주먹을 우드득 꺾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만석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답니다. 정호 이놈, 내 소나귀에 들어왔다. 어디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꾸나. 다음 날 밤, 정호는 남들의 눈을 피해 평복 차림으로 쌀자루와 고기 한 근을 들고 연홍의 초가집을 몰래 찾아갔답니다. 연홍아, 이 오라비가 왔다. 내 너를 이리 고생시키고. 정호는 다 쓰러져가는 초라한 초가집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동생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많아 그럴 수가 없었지요. 정호는 몰래 마루에 식량을 두고 문고리를 잡으려다 망설임 끝에 발길을 돌렸답니다. 인기척의 방문을 연 연홍은 누군가 두고 간 묵직한 식량 자루를 발견하고 사또가 보낸 것임을 직감했어요. 이건 쌀하고 고기잖아? 오라버니. 정말 오라버니가 다녀가신 게요. 연홍이 복잡한 표정으로 쌀자루를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하지만 맞은편 담장 뒤 어둠 속에서 이를 지켜보던 뱀 같은 눈동자가 있었으니 바로 칠성이었어요. 캐캐캐, 딱 걸렸네. 야밤에 고기까지 갖다 바쳐. 이거 아주 노란하셨구먼. 칠성이 비릿하게 웃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이틀 후 최만석은 관아를 찾아가 정호에게 넌지시 압박을 가했어요. 허허, 사또 나리. 요즘 백성들 입방아에 아주 고약한 소문이 돕니다 그려. 무슨 소문 말이오? 뜸 들이지 말고 말씀해 보시오. 정호가 붓을 놓으며 차갑게 물었답니다. 사또 나리께서 밤마다 모 과부 댁을 드나들며 사사로운 정을 통하신다는. 최만석이 혀를 차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호는 최만석의 도발에 속이 뒤집혔지만 꾹 참고 응수했답니다. 백성을 구휼하는 것은 목민관의 도리요. 굶어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는 게 흉이 된단 말이오? 암요, 흉이 아니지요. 허나 사사로운 정치인으로 국법을 어지럽히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보는 눈이 많습니다. 사또 나리. 최만석이 더욱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협박조로 말했답니다.
정호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어요. 내 명심하리다. 최 부자는 그만 물러가 보시오. 하하하.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처신 잘하시길. 최만석이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나갔답니다. 정호 혼자 남은 동원에서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어요. 이놈이 감히 나를 능멸해. 내 반드시 내 놈의 죄를 물을 것이다. 그날 밤 칠성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횃불을 든 채 연홍의 집으로 쳐들어갔답니다. 이런 빌어먹을 년, 냉큼 튀어나오지 못할까. 칠성이 대문을 걷어차 부수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연홍이 자지러지게 우는 개똥이를 품에 안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나왔답니다. 누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냐고. 내 죽은 서방놈이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 쓰고 튀었다. 여기 차용증이 있다. 칠성이 먹물도 안 마른 조작된 차용증을 들이밀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은 도박의 도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모함입니다. 연홍이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항변했답니다. 시끄럽다. 증거가 여기 있는데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당장 돈 못 갚겠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칠성이 연홍의 손목을 낚아채며 위협했어요. 안 돼요. 이거 놔요. 사람 살려요. 연홍이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때 칠성이 품에 안긴 개똥이를 확 낚아채더니 우물가로 성큼성큼 걸어갔답니다. 돈 안 갚아. 확 우물에 던져버린다. 하나, 둘. 안 돼요. 차라리 날 잡아가요. 아이는 건드리지 마요. 연홍이 비명을 지르며 칠성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끌고 가라. 칠성이 아이를 연홍에게 툭 던져주고는 연홍을 질질 끌고 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보복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울기만 했어요. 아이고, 불쌍한 연홍이 어쩌나. 최 부자 저 천벌 받을 놈들. 칠성은 연홍을 최만석의 저택 내 별채 창고 일명광에 가두고 쇠사슬로 자물쇠를 채웠어요. 그곳은 평소 밀수품이나 매물 장부를 숨겨두는 은밀한 곳이었답니다. 여기서 쥐새끼랑 썩어라. 사또 기둥서방이 구하러 오나 어디 보자. 칠성이 가래침을 되뱉고 가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정호는 눈이 뒤집혀 당장 관군을 출동시키려 했지만 형방이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사또 나리, 고정하십시오. 개인의 빚 문제에 관하가 개입하면 감찰 대상이 됩니다. 놈들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비켜라. 내 백성이. 아니, 내 누이가 잡혀갔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냐. 참으셔야 합니다. 지금 움직이면 사또 나리도 죽고 저 여인도 죽습니다. 정호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현실에 피눈물을 흘리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으악, 이 원통함을 어찌한단 말이냐. 그때 정호의 그림자이자 호위무사인 백가가 어둠 속에서 슥 나타났어요. 나리, 진정하십시오. 제가 쥐새끼처럼 스며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백가는 눈빛을 번뜩이며 말했답니다. 다음 날 백가는 비단 옷을 차려입은 한양 거상으로 변장하여 최만석의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이리 오너라. 내 한양에서 온 김 대방이다. 최 부자에게 아주 솔깃한 돈벌이를 가져왔으니 좀 보자고 여쭈어라. 최만석이 백가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정신을 파는 사이 정호는 입술을 깨물며 홀로라도 연홍을 구하러 갈 채비를 했답니다. 연홍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너를 구해내겠다. 광에 갇힌 연홍은 탈출구를 찾기 위해 어둠 속을 더듬었답니다. 쥐구멍이라도 찾으려 바닥에 쌓인 짐들을 치웠어요. 아가, 불쌍한 내 새끼 개똥아. 애미가 여기서 죽으면 넌 누가 돌보니? 내가 나가야 해. 기어코 나가서 너를 안아줘야 해. 연홍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손톱이 깨지도록 바닥을 살폈답니다. 바닥에 깔린 널빤지가 헐거워 보여 드러내자 그 아래에서 최만석이 만약을 대비해 숨겨둔 이중장부와 문서 뭉치가 발견됐어요. 이게 뭐지? 웬 종이 뭉치가 이런 구석에. 연홍이 촛불을 가져다 대고 문서를 들여다보았답니다. 문서는 최만석이 과거 정호의 가문을 영모로 몰 때 사용했던 거짓 서신들의 초안과 세금을 빼돌린 내역이 적힌 장부였어요. 헉, 이건 세상에 이 천하에 죽일 놈이 우리 아버님을 모함한 게 바로 내 놈이었구나. 연홍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읽어내려갔답니다. 20년 전 김 판서 일가가 영모로 몰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도 전부 최만석이 꾸민 음모였다는 내용이 낱낱이 적혀 있었어요. 연홍의 손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답니다. 한편 백가는 최만석과 거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끌고 있었답니다. 허허, 대방 어른. 이런 귀한 물건을 당최 어디서 구하셨소? 때깔이 예사롭지가 않구려. 최만석이 백가가 가져온 비단을 만지며 침을 꼴깍 삼키고 물었어요. 이야, 그건 영업 비밀입니다요. 궁궐 라인들도 못 입는다는 귀한 비단이지요. 하하하. 백가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둘러댔답니다. 그 사이 정호는 불시 순찰을 명분으로 최만석의 집 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어요. 여봐라, 최만석이 당장 나오라 해라. 관아의 순찰이다. 정호가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마당에 있던 사병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 앞을 막아섰어요. 사또나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엄연한 사저입니다. 아무리 사또라도 함부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비켜라. 관가의 순찰을 방해하는 것이냐? 내 놈들이 감히 국법을 어길 셈이냐? 정호와 사병들 사이에 팽팽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광 문틈으로 밖을 보던 연홍은 사또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발견한 문서를 품속 깊이 숨겼어요. 아, 오라버니께서 나를 구하러 오셨구나. 제발 무사하셔야 할 텐데. 연홍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최만석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연홍을 끌어내 정호 앞에 무릎 꿇렸어요. 아이고, 사또 나리께서 웬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습니까? 밤 공기가 찹니다요. 닥쳐라. 연홍을 당장 놓아주어라. 죄 없는 백성을 가두는 건 무슨 법도냐? 정호가 분노를 참으며 말했답니다. 죄가 없다니요. 돈 떼먹고 도망치려던 도둑년입니다. 이 계집 때문에 사또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쯧쯧. 최만석이 조롱하듯 웃었어요. 맞습니다요. 개인적인 빚 문제에 관하가 나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법이 그렇습니다. 이방이 옆에서 깐족거리며 거들었답니다. 정호는 굴욕을 참으며 연홍을 바라보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간 연홍이 다칠까봐 주먹만 꽉 쥐었어요. 좋다. 내 오늘은 물러가마. 하지만 법에 어긋나는 일이 터럭 하나라도 있으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 명심해라. 정호가 이를 악물며 말했답니다. 물론이지요. 저야 법만 따르는 선량한 백성인걸요.
살펴가십시오. 사또 나리. 크크. 최만석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정호가 일단 물러간 뒤 최만석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연홍을 다시 광에 가두었답니다. 내일날이 밝는 대로 노비 문서를 작성해서 관아에 신고하겠다. 이제 너는 내 종이다. 죽을 때까지 부려먹어 주마. 제발요. 아이가 혼자 있어요. 젖먹이가 굶어 죽어요. 연홍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최만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시끄럽다. 그놈의 아이도 같이 데려다가 종으로 부려먹으면 되지. 대대손손 내 집 종노릇이나 하거라. 으하하하. 최만석이 잔인하게 웃으며 광문을 쾅 닫아버렸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백가는 하인으로 위장하여 광으로 접근했어요. 머리핀으로 자물쇠를 딸깍 따고 연홍에게 접선했답니다. 쉿, 조용히 하십시오. 누구세요? 저를 해치러 오셨나요? 연홍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백가는 품에서 정호의 옥패 반쪽을 꺼내 보여주며 자신이 아군임을 증명했답니다. 사또 나리께서 보내셨습니다. 이 옥패를 보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 정말요? 정말 오라버니 사람이군요. 연홍이 반가워하며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져가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연홍은 품에 숨겨둔 문서를 백가에게 건넸답니다. 이것 때문에 저들이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꼭 오라버니께 전해야 해요. 백가는 문서를 확인하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경악했어요. 이것이 세상에 최만석이 그동안 빼돌린 게 다 여기 적혀 있군요. 그 문서에는 최만석이 세금으로 바칠 곡식을 빼돌리고 그 자리에 썩은 곡식과 모래를 채워 넣었다는 기록이 있었답니다. 이것이 최만석의 목을 칠 결정적 증거입니다. 부인께서 큰일을 하셨습니다. 백가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어서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꽉 잡으세요. 백가와 연홍은 지붕을 타고 탈출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낌새를 챈 경비견이 지저대며 추격전이 벌어졌어요. 왈왈, 컹컹, 으르릉. 저기다, 도둑이야. 지붕 위에 놈들이 있다. 잡아라. 파수꾼들이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왔답니다. 백가와 연홍은 간신히 놈들을 따돌려 관아 내아의 안전가옥으로 피신했어요. 휴. 10년 감수했네. 이제 안전합니다. 백가가 거친 숨을 고르며 말했답니다. 안전가옥에서 정호와 마주한 연홍은 정호의 눈 밑에 있는 흉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가 정말 잃어버린 오라비임을 확신하며 통곡했어요. 오라버니, 으흐흑. 정말 오라버니예요. 살아계셨군요. 연홍아,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못난 오라비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의 상봉을 하며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갚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자고 맹세했답니다. 연홍아, 이제 우리가 함께 원수를 갚자. 우리 부모님 피눈물을 닦아드리자. 네, 오라버니. 저놈을 절대 용서 못해요. 정호는 연홍이 가져온 문서를 분석하여 최만석이 얼마나 악랄한 짓을 해왔는지 알아냈어요. 장부에는 빼돌린 썩은 곡식을 은폐하기 위해 식수원 근처에 매립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었답니다. 이놈이 이런 천벌 받을 짓까지. 썩은 곡식을 우물가에 묻어 이건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는 게 아니냐. 정호는 이것이 훗날 큰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지만
일단 눈앞에 원수 최만석을 처단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했어요. 다가오는 최만석의 고희연 날을 거사일로 잡자. 잔칫날이 제삿날이 될 것이다. 정호가 주먹을 꽉 쥐며 서리빨같이 말했답니다. 백가야,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게 치밀하게 준비해라. 옛설, 명 받들겠습니다. 나리. 최만석은 연홍이 사라진 것을 알고 격분하여 길길이 날뛰며 추노꾼을 풀었답니다. 그 계집을 찾아내라. 당장 잡아와. 내 비밀을 아는 년이다. 살려두면 안 돼. 하지만 정호는 미리 역정보를 흘려 수색을 방해했어요. 연홍이는 이미 배를 타고 다른 고을로 떠났다더라. 정말인가? 확실한가? 확실합니다요. 포구에서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고희연 전날 밤 정호와 연홍은 부모님의 위패 앞에서 향을 피우며 결전을 준비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내일이면 원수를 갚고 가문의 한을 풀겠습니다. 부디 지켜봐 주십시오. 두 남매의 눈에는 활활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최만석의 저택은 고희연을 맞아 하객들과 사내 진미로 가득 찼답니다. 마당에서는 광대 노름이 한창이었고 기생들의 춤사위가 화려하게 펼쳐졌어요. 자자 마시거라, 부어라. 오늘은 내 칠순 잔칫날이다. 아주 콧구멍이 비뚤어지게 마시고 죽어보자구나. 으하하하. 최만석이 술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웃었답니다. 고을의 양반들과 부호들이 모여들어 앞다퉈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아이고 최 부자님, 칠순이 아니라 회춘을 하신 것 같습니다요. 만수무강하십시오. 암요, 암요. 이 고을의 왕이신데 천년만년 복록을 누리셔야지요. 사람들이 침이 마르도록 입에 발린 말로 지켜세웠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벌컥 열리면서 정호가 관군을 이끌고 들이닥쳤어요. 이놈들아, 꼼짝 마라. 모든 출입구를 막아라.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보내지 마라. 정호의 서슬퍼런 명령에 따라 관군들이 재빠르게 포위망을 형성했답니다. 흥겨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공포로 변했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아니, 갑자기 웬 관군이 들이닥친단 말인가. 하객들이 혼비백산하여 술잔을 떨어뜨리며 웅성거렸답니다. 최만석은 당황하면서도 억지로 태연한 척 웃음을 지었어요. 허허허. 아이고, 사또 나리께서 웬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아니 근데 남의 잔칫날에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닥쳐라, 최만석. 내 놈의 그 더러운 죄를 묻기 위해 왔다. 내 제삿날인 줄 알 거라. 정호가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답니다. 그때 연홍이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품에서 문서 뭉치를 꺼내 들었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서를 보십시오. 연홍의 등장에 최만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새파랗게 질렸답니다. 네, 네가 내년이 거기를 어떻게 빠져나와서. 정호는 연홍이 찾아낸 이중장부와 영모 조작 문서를 만천하에 공개했어요. 이 문서들을 보라. 점잖은 척하던 최만석이 저지른 온갖 추악한 악행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 정호가 문서를 높이 들어 올리며 흔들었답니다. 문서를 본 양반들과 유지들은 자신들의 비리까지 기록된 것을 알고 사색이 되어 최만석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이럴 수가. 최 부자, 자네 우리 뒷조사까지 하고 있었나?
에이, 더러운 놈. 우리까지 엮여 있잖아. 난 모르는 일이네. 난 가겠네. 이런 역적놈하고는 상종을 말아야지. 사람들이 손바닥을 뒤집듯 순식간에 변했답니다. 정호가 최만석의 죄목을 낱낱이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20년 전 충신이던 김판서 일가를 거짓 영모로 몰아 멸문지화에 이르게 한 죄. 내 놈이 사람 새끼더냐. 최만석이 신음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답니다. 둘째, 나라의 세금으로 바칠 곡식을 빼돌리고 모래와 썩은 곡식을 섞어 나라와 백성을 능멸하고 속인 죄. 셋째, 그 빼돌린 썩은 곡식을 식수원에 몰래 파묻어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한 죄. 내 놈을 능지처참해도 시원찮다. 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벼락처럼 떨어졌답니다. 최만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닫고 숨겨둔 사병들에게 악에 바친 목소리로 공격 명령을 내렸어요. 뭐들 하느냐? 저놈들을 쳐라. 모조리 죽여버려. 내 돈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갑자기 사방에서 시퍼런 칼을 든 사병들이 튀어나왔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비명소리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으악, 사람 살려. 도망쳐, 칼부림이다.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답니다. 그때 백가가 이끄는 별동대가 담장을 넘어 바람처럼 나타나 사병들과 맞섰어요. 사또 나리를 지켜라. 저 도적대 놈들을 쓸어버려라. 이야. 백가가 칼을 춤추듯 휘두르며 외쳤답니다. 그때 분노한 백성들도 담장을 넘어들어와 사병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와, 최만석을 잡아라. 저 악한 놈을 용서하지 말자. 내 쌀 내놔라, 이 도둑놈아. 백성들이 낫과 괭이를 들고 성난 파도처럼 달려들었답니다. 최만석은 혼란을 틈타 뒷문으로 도망치려다 그만 연홍과 딱 마주쳤어요. 헉, 네가 왜 여기에? 비켜라. 비키지 않으면 베어버리겠다. 연홍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당당하게 최만석의 앞길을 막아섰답니다. 못 비킨다, 최만석.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우리 부모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 독한 계집년이 감히. 최만석이 발악하며 칼을 높이 뽑아 들었어요. 바로 그때 뒤따라온 정호가 날라 차기로 최만석을 제압하여 무릎 꿇렸답니다. 크악. 20년을 기다렸다. 내 놈의 목을 치는 이 순간만을. 정호가 최만석의 목에 서늘한 칼끝을 겨누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불효자 정호가 원혼을 이제야 달래드립니다. 최만석은 땅에 엎드려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어요. 사또 나리, 아이고 정호 도련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 전 재산을 다 드리리다. 제발 목숨만은. 닥쳐라. 이제 와서 빈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느냐. 내 놈의 더러운 돈은 필요 없다. 정호가 이를 갈며 말했답니다. 결국 최만석과 그 일당들은 굴비 엮이듯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어요. 백성들은 환호하며 정호와 연홍의 이름을 연호했답니다. 만세, 정호 사또님 만세. 연홍아 씨 만세. 하늘이 도우셨다. 정호는 최만석의 창고를 활짝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려 했답니다. 자, 여러분. 이 곡식은 본래 여러분의 것입니다.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창고 안에는 겉만 멀쩡하고 속은 썩은 곡식 가마니들이 가득했어요. 아니, 이게 뭐냐? 냄새가 왜 이래?
정호가 가만히 이를 푹 찔러 열어보자 코를 찌르는 고약한 썩은 내가 진동했답니다.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곰팡이가 핀 곡식들 뿐이었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런 걸 먹고 살았단 말인가? 이 천하에 죽일 놈. 백성들이 분통을 터뜨렸어요. 정호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장부에서 봤던 매립지를 떠올리며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답니다. 설마 식수원에 묻었다는 게 이것들이냐? 연홍도 오라비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어요. 오라버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연홍아,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 더 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천둥이 치고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정호와 연홍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같은 걱정에 사로잡혔답니다. 큰 비가 억수같이 내린 뒤 최만석이 식수원 근처에 몰래 파묻었던 썩은 곡식과 폐사한 가축의 침출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흘러들기 시작했답니다. 맑았던 우물물에 검은 물이 섞여들더니 나중에는 먹물처럼 변해버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목이 말라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요. 그 물을 마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나 죽네. 뱃속이 꼬이는 것 같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으아, 나도 속이 뒤틀려. 고을에는 삽시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괴질이 돌기 시작했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 저녁에 송장이 되어 나가는 판국이었답니다. 더욱 끔찍한 일은 관아에서 지내던 연홍의 아들 개똥이마저 오염된 물로 지은 밥을 먹고 불덩이처럼 고열에 시달리며 온몸에 검붉은 반점이 돋아난 것이었답니다. 개똥아, 아가, 정신 차려라. 엄마가 여기 있다. 눈 좀 떠봐. 연홍이 아이를 품에 안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어요. 아이는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리며 눈동자가 풀려가고 있었지요. 의원이 급히 달려와 개똥이의 맥을 짚고 눈을 까디집어 본 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답니다. 사또나리. 이것은 호역 콜레라입니다요. 뭐라, 호역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정호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되물었어요. 치사율이 아주 높은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지금 당장 격리하지 않으면 고을 전체가 다 죽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의원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경고했답니다. 정호는 이 끔찍한 재앙이 최만석의 탐욕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이가 갈리도록 치를 떨었어요.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내가 그놈을 더 일찍 잡지 못해서. 내 불찰이다. 하지만 이미 퍼진 병마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관아로 몰려와 사또의 조카라도 예외일 수 없다며 경리를 요구했어요. 사또나리, 아무리 사또님 핏줄이라도 병은 가리지 않습니다. 내 자식도 어제 죽어 나갔소. 사또 조카라고 봐주면 우리 다 죽습니다. 내보내시오. 연홍은 오라비의 짐을 덜기 위해 그리고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스스로 아이를 안고 격리 구역으로 들어가겠다고 나섰답니다. 오라버니, 백성들 말이 맞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아이와 함께 가겠습니다. 연홍아, 안 된다. 거기가 어디라고 내 발로 간단 말이냐?
정호가 피눈물을 흘리며 말렸지만 연홍은 단호하게 아이를 업고 나섰어요. 산속에 마련된 격리구역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다름없었답니다. 환자들은 목을 축일 깨끗한 물조차 없어 흙바닥을 긁으며 고통받았어요. 물 좀 주이소. 목이 타서 죽겠소. 엄마, 아파요. 너무 아파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신음 소리가 끊이지 않아 마치 귀신의 곡소리 같았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근 고을 수령들은 역병이 자기네 고을까지 번질까 두려워 격리 구역 입구를 봉쇄하고 불을 질러 싹 다 태워버리자는 끔찍한 논의를 시작했어요. 이대로 두면 우리 고을까지 번질 것이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하오. 맞소. 차라리 불을 질러 태워버리는 게 후환을 없애는 길이오. 정호는 조정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약재가 도착하려면 한참 걸린다는 절망적인 답신만 받았답니다. 정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할 때 의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사또나리, 혹시 방법이 딱 하나 있기는 합니다요. 그게 무엇이냐?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테니 어서 말해봐라. 저기 보이는 험준한 산 절벽 위 암자에 전설적인 명의가 한 분 숨어 계십니다. 그분이라면 비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정호는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직접 약재를 구하러 가기로 결심했답니다. 백가가 위험하다며 바짓가랑이를 잡고 만류했어요. 나리,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차라리 제가 가겠습니다. 비켜라. 내 핏줄과 백성이 당장 죽어가는데 사또가 되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정호가 급하게 채비를 서두르며 말했답니다. 한편 격리구역에서는 인근 고을 관군들이 불화살을 쏘려 하고 있었어요. 연홍과 마을 청년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인간벽을 만들어 대치했답니다. 안 된다. 우리 사또 나리가 올 때까지 버텨야 한다. 절대 물러서지 마라. 우리 가족이다. 불을 지르려거든 우리부터 태워라. 청년들이 악을 쓰며 버텼어요. 정호는 백가와 함께 소수의 호위 병력을 이끌고 말을 달려 산을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최만석의 잔당들이 산길에 매복해 있다가 습격을 가했어요. 저놈이다. 정호를 죽여라. 원수를 갚자. 칼을 든 자객들이 숲속 사방에서 튀어나왔답니다. 좁은 산길에서 챙챙거리는 칼싸움 소리와 비명이 난무하는 난전이 벌어졌어요. 백가가 온몸으로 칼을 막아내며 정호를 보호하고 외쳤답니다. 사또나리, 여기는 저희가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백가야, 너를 두고 어찌 간단 말이냐? 가십시오. 제발 가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아가씨와 도련님을 살려야지요. 정호는 어쩔 수 없이 피투성이가 된 백가와 병사들을 뒤로하고 홀로 말을 채찍질해 산을 올랐답니다. 하지만 산세가 어찌나 험한지 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정호는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으아. 정호가 바위에 다리를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답니다. 뼈가 부러진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정호는 덜렁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고 맨손으로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바위를 잡은 정호의 손톱은 다 빠지고 온몸은 날카로운 돌에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연홍아, 개똥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오라 비가 간다. 정호가 이를 악물며 피 묻은 손으로 바위를 잡고 또 잡으며 위태롭게 올라갔답니다.
드디어 구름도 쉬어간다는 높은 산 절벽 위 암자에 도착한 정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명희에게 무릎을 꿇고 읍소했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의 흙범벅이었지요. 스님, 의원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죽어가는 제 백성들을 살릴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아이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갑니다. 정호의 처참한 몰골과 피를 토하는 듯한 진심에 감동한 명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비방이 적힌 낡은 서책과 귀한 약재 주머니를 내어주었어요. 이것이면 호역을 잡을 수 있을 것이요. 사또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구려. 서두르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정호가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감사를 표했답니다. 정호는 약재 주머니를 품에 소중히 안고 미친 듯이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다친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몇 번이나 비탈길에서 구르고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몸을 웅크려 약재만은 목숨처럼 보호했답니다. 으악, 안 돼. 내 뼈가 부러져도 이건 지켜야 해. 연홍아, 개똥아, 조금만 버텨다오. 한편 산 아래 격리 구역에서는 금방이라도 사단이 날 듯한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시뻘건 불화살을 든 관군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며 소강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이었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러다 우리 고을까지 역병이 번진다. 활시위를 당겨라. 인근 고을 수령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불화살에 불을 붙이려 했어요. 안 됩니다. 쏘지 마시오. 우리 사또님이 약을 구하러 가셨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연홍이 맨몸으로 앞을 가로막으며 필사적으로 외쳤답니다. 그때 품에 안긴 개똥이가 더욱 심하게 앓기 시작했어요. 엄마, 뜨거워. 아파요. 아이의 몸에서 불덩이 같은 열이 펄펄 끓어올랐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 개똥아,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힘내야 해. 외삼촌이 오신다. 연홍이 아이를 부서져라 꼭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새벽녘 동이 트기 직전. 정말로 쏴라 하는 소강 명령이 내려지려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답니다. 멈춰라. 사또 나리가 오신다. 막루에 있던 누군가가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정호가 흙투성이가 된 채 기적적으로 격리 구역 입구에 도착해 품속의 약재를 높이 쳐들고는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졌답니다. 약재. 여기 약재를 가져왔다. 어서 아이들을. 뒤늦게 피투성이가 되어 합류한 백가와 호위무사들이 쓰러진 정호를 급히 부축했어요. 나리, 사또 나리, 정신 차리십시오. 대기하고 있던 의원들은 급히 솥을 걸고 탕약을 다리기 시작했답니다. 어서 불을 지펴라. 빨리 다려. 시간이 없다. 약재를 푹 끓인 탕약이 완성되자 연홍이 제일 먼저 호호 불어시킨 뒤 개똥이의 입에 약을 흘려 넣었어요. 개똥아, 옳지. 이거 마시자. 이거 마셔야 산다. 꿀꺽 삼켜봐. 처음엔 아이가 축 늘어져 있어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한 식경쯤 지났을까. 조금씩 아이의 펄펄 끓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물 줘. 개똥이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고 모기만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개똥아, 엄마 알아보겠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연홍이 아이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았답니다. 정호가 구해온 약재로 죽어가던 다른 환자들도 하나둘 치료받기 시작했어요. 그와 동시에 백가와 병사들이 밤새 땅을 파서 찾아낸 새로운 지하수맥에서 맑고 깨끗한 물이 콸콸 솟아났답니다. 물이다. 맑은 물이 나왔다. 살았다. 이제 우린 살았어. 만세. 환자들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역병이 씻은 듯이 진정되자 불을 지르려 했던 인근 수령들은 머쓱해하며 병력을 철수하고 정호에게 와서 고개를 숙였답니다. 사또, 우리가 생각이 짧았소.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괜찮소. 다들 자기 백성 살리려고 그런 것 아니겠소.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정호가 대인배답게 관대하게 말했답니다. 정호와 연홍 그리고 백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살아 돌아온 기쁨을 나누었답니다. 오라버니, 그 몸으로 저 험한 산을 정말 고생하셨어요. 흑흑. 연홍아, 울지 마라. 우리 개똥이가 살아났고 백성들이 살았으니 내 다리 하나쯤 부러진들 어떠냐.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마을에는 다시 따스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정호와 연홍을 생명의 은인이라며 영웅으로 떠받들었답니다. 사또 나리가 우리를 살리셨어. 살아있는 부처님이셔. 연홍 아씨가 아니었으면 우린 다 죽었을 거요. 정말 고마워요. 백성들이 엎드려 절을 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답니다. 최만석이 저지른 악행의 흔적들은 모두 깨끗이 치워졌고 오염된 땅도 정화되었어요. 정호는 새로운 우물을 파괴하고 창고에 있던 썩은 곡식은 다 태워버리고 깨끗한 햇곡식으로 다시 채웠답니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마. 이제 다시는 내 고을에서 굶거나 억울하게 죽는 백성이 없도록 하겠다. 연홍도 오라비를 도와 고아와 노인들을 돌보며 안주인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며칠 뒤 개똥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마당을 뛰어다녔답니다. 엄마, 저기 봐. 삼촌이 오셨어. 삼촌이 우리를 살려줬어요. 아이가 씩씩하게 달려가 정호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개똥이. 씩씩하기도 하지. 삼촌께 고맙다고 절 올려야지. 연홍이 흐뭇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답니다. 드디어 모진 비바람과 시련이 모두 끝났고 남매와 고을 사람들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되찾았답니다. 몇 년이 흘러 정호의 선정 덕분에 고을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답니다. 최만석의 집터는 구율소와 서당으로 변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자, 군장님 말씀 잘 들어보거라.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무엇이냐? 둘이지요. 떡이 2개요. 하하하. 녀석들하고는 먹을 것만 생각나는구나. 아이들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관아 마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청년으로 성장한 개똥이가 이제는 선우라는 이름으로 무과에 급제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답니다. 장하다, 선우야. 네가 드디어 해냈구나. 대장부답구나. 정호가 조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선우는 당당한 무과 급제복을 입고 백발이 성성한 정호와 연홍에게 큰 절을 올렸답니다. 숙부님, 어머님, 이 못난 놈이 어사화를 꽂고 돌아왔습니다. 다 2분의 은덕입니다. 귀부인이 된 연홍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고, 내 새끼. 죽다 살아난 우리 개똥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나라를 지키는 장군감이 되었누. 장하다, 내 아들. 정호는 조카를 일으켜 세우며 흐뭇해했답니다. 오냐, 오냐. 이제야 진짜 어엿한 나라의 기둥이 되었구나. 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숙부님께서 주신 가르침, 뼈에 새겨 잊지 않겠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백가는 관아, 인근에서 주막을 운영하며 마을의 마당발로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어서들 오시오. 오늘 국밥 국물이 아주 진국이여. 술도 콸콸 넘치니께 그냥 지나치면 손해요. 어이, 백가 형님. 오늘 선우 도련님 급제 잔치한다며? 한턱 쏘나? 암만 우리 도련님이 장원 급제를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나. 오늘 술값은 내가 낼 테니 배 터지게들 먹고 가. 백가의 주막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정호에게는 중앙관직 제의가 여러 번 들어왔지만 모두 사양하고 고향에 남아 백성들과 함께 늙어가기를 선택했답니다. 사또 날이 한양에서 또 교지가 내려왔습니다요. 이번에는 판서 자리라는데요. 이방이 문서를 들고 왔어요. 허허, 이 사람아. 또 정중히 거절해라. 내 자리는 여기다. 나는 내 백성들과 막걸리나 마시며 늙어갈 것이라고 그리 전해라. 정호가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선우는 정호에게 받은 검을 차고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숙부님, 이 검으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장수가 되겠습니다. 그래, 선우야. 힘없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무인의 길이다. 칼은 사람을 베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거라. 정호가 조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은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 술을 올리며 지난날의 고난을 회고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보이시지요? 우리 오라버니랑 선우랑 이렇게 오순도순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연홍이 산소 앞에서 기도했답니다. 아버님, 어머님, 원수도 갚고 짓밟혔던 가문의 명예도 되찾았습니다. 이제야 자식된 도리를 다한 것 같습니다. 정호도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지난날의 고난이 오늘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깨달았답니다. 돌이켜보니 그 모진 시련들이 다 오늘을 위한 걸음이었나 봅니다. 모든 시련에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맞아요, 오라버니. 그 고생 덕분에 지금이 더 귀하고 감사한 거겠지요. 마을 정자에서 남매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볼 때 멀리서 선우가 아이들을 태워주고 노는 평화로운 모습이 보였어요. 장군님, 저도 태워주세요. 이랴이랴. 자, 꽉 잡아라. 천하장사 나가신다. 와. 아이들이 선우 등에 올라타며 깔깔 웃었답니다. 정호는 품에서 하나로 합쳐진 옥패를 꺼내어 연홍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연홍아, 이걸 보거라. 반쪽이었던 옥패가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 남매도 이제 다시는 죽는 날까지 헤어지지 말자. 네, 오라버니. 다시는 안 헤어져요. 연홍은 평온한 미소로 화답했답니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과 합쳐진 옥패가 석양빛에 반짝였어요. 멀리서 바라본 마을의 전경은 정말 평화로웠답니다. 권선징악의 교훈과 함께 오랜 시련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 있었어요. 정호와 연홍 그리고 선우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맞이했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흐른 어느 가을날, 고을에는 더욱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고 있었답니다.
정호는 이제 완전히 백발이 되어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여전히 정정하게 백성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사또 나리, 이것 좀 보십시오. 올해 농사는 아주 대풍입니다요. 대풍, 벼이삭이 무거워서 고개를 못 들 지경입니다. 이게 다 사또 나리 덕분입니다. 농부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흔들며 기쁜 소식을 전해왔답니다. 허허허,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내가 한 게 뭐 있나. 자네들이 땀 흘려 열심히 농사지은 덕분이지. 하늘이 도운 게야. 정호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연홍은 이제 마을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 젊은 며느리들의 상담을 들어주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연홍마님, 제 말 좀 들어보셔요. 우리 시어머니가 밥을 조금만 질게 해도 어찌나 타박을 하시는지. 서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호호, 세댁. 그럴 때는 말이지, 맞서지 말고 누룽지를 긁어서 들여보게. 노인네들은 고소한 걸 좋아하거든. 그리고 어머니 하면서 살갑게 굴면 다 풀리게 되어 있어. 연홍이 손을 꼭 잡아주며 지혜로운 조언을 들려주었어요. 어느 날 선우가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우고 개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이보시오들, 장군님이 오신다. 오랑캐를 무찌르고 우리 선우 장군님이 돌아오신다. 전령이 숨을 헐떡이며 기쁜 소식을 알려왔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나와서 선우를 맞이했답니다. 와, 장군님 만세. 우리 고을의 자랑이에요. 늠름하기도 하지. 사람들이 꽹과리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선우는 이제 당당한 장군이 되어 갑옷을 입고 의젓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왔답니다. 숙부님, 어머님, 소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선우가 말해서 훌쩍 뛰어내려 두 사람에게 달려와 큰절을 올렸어요. 아이고, 내 새끼,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내 아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연홍이 아들을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며 기뻐했답니다. 장하다. 정말 늠름하구나. 잘 싸우고 왔구나. 정호가 굵은 눈물을 훔치며 조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숙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백성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산다고 하신 말씀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숙이며 씩씩하게 대답했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앉았어요. 백가도 주막 문을 닫고 합석했답니다. 날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식구가 다 모였네요. 오늘 술맛이 아주 꿀맛입니다요. 그래, 백가. 자네도 그동안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았다. 자, 한 잔 밖에나. 정호가 백가의 손을 잡으며 술을 따랐어요. 선우가 전쟁에서 겪은 무용담을 들려주었답니다. 적장이 제 칼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로운 군대를 이길 수는 없다고요. 그때 숙부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고 말고. 선우야, 정의는 언제나 이기는 법이다. 바른 마음이 제일 큰 무기지. 정호가 뿌듯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홍은 아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연신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답니다. 많이 먹어라. 전쟁터에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니. 건강하게 돌아와 줘서 정말 고맙다.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곁에서 모시겠습니다. 그때 선우가 품에서 번쩍이는 무언가를 꺼내 보였어요.
이것은 임금님께서 공을 치하하며 직접 내려주신 금장식입니다. 그것은 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장신구였답니다. 호롱불 아래서 번쩍번쩍 빛이 났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가문에 이런 경사가 또 있겠느냐. 정호가 감탄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이 저를 거두어 주신 숙부님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어머니 덕분입니다. 선우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답니다. 달이 밝은 밤, 정호와 연홍은 단둘이 마당을 거닐었어요. 오라버니, 정말 꿈 같아요. 우리가 굶어 죽을까봐 쌀 한 줌을 훔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래, 연홍아. 누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느냐. 살아있으니 이런 좋은 날도 보는구나.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그때 우리가 개천에서 연 날리기를 하며 놀던 거 기억나세요? 호호, 그럼요. 오라버니는 연을 잘 못 날려서 맨날 나무에 걸리게 하셨잖아요. 연홍이 소녀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정호도 껄껄 웃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답니다. 참, 이제 우리 선우도 장가를 보내야겠다. 언제까지 장군님 소리만 듣고 살게 할 순 없지 않으냐. 맞아요. 참하고 야무진 색시감을 알아봐야겠어요. 벌써 중매쟁이들이 줄을 섰다니까요. 두 사람은 조카의 앞날을 걱정하며 즐거운 고민에 빠졌답니다. 훗날 선우는 정말로 마음씨 고운 좋은 배필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어요. 정호와 연홍은 토끼 같은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말년을 보냈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도둑 잡은 이야기요. 나도 들을래. 아이들이 졸으면 두 사람은 자신들의 험난했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들려주곤 했답니다. 에헴, 그래. 옛날에 아주 욕심 많은 최부자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말이다. 그렇게 정호와 연홍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갔고, 고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들을 기억했답니다. 권선징악의 교훈과 함께 어떤 모진 시련이 와도 가족의 사랑과 의리만 있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며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답니다. 이렇게 해서 정호와 연홍 남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막을 내렸답니다. 굶주림에 절망한 어미가 곡간을 털다 잡혔지만 그것이 20년 만에 흩어진 남매를 다시 만나게 해준 운명의 실이었지요. 복수와 증오로 얼룩진 시작이었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어요. 최만석이라는 악인 때문에 고통받았던 모든 이들이 각자의 행복을 찾았고, 무엇보다 어린 개똥이가 선우라는 이름으로 훌륭한 장군이 되어 백성을 지키는 모습이 가슴 뭉클했답니다. 세상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가족의 사랑과 올바른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권선징악의 교훈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소중함도 깨달을 수 있었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